그래서 그 귀납적 연구 방법하고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의 간단한 차이, 진행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귀납적 연구 방법은 결론이 마지막에 나는데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 거잖아. 그냥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그냥 그 결과만 분석해서 그 결과로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얻은 실험 결과, 관찰 사실 요거를 이용해서 규칙이나 패턴을 확인하는 건데, 그냥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해서 결론 도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요런 패턴이야. 근데 요것에 대한 과학적 사례가 누구의 연구가 있냐면 보일의 법칙이 있어. 기체를 연구하는. 화학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화학자들이 처음에 연구한 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라 그랬잖아. 고체나 액체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되고 더 할 게 없어. 그래서 기체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기체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온도랑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체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질량 변화 측정하기 너무 힘드니까 기체 연구하면서는 부피 변화를 측정했단 말이야. 이 부피가 온도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압력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더라. 근데 너희들 요 결론, 요게 종속변이잖아. 종속변이 맞나? 결과적으로 요게 나와야 돼.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이 두 가지, 이 변인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결론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해서 연구를 하면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이 몇 개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막 3D로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컴퓨터로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방면에 축 3개짜리 그래프 그리고 그걸로 관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19세기 막 이럴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축을 3개 그려서 뭐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연구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두 가지밖에 비교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피랑 온도를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부피랑 압력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려면 나머지 하나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 연구하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돼. 만약에 반대로 요거 연구하려면 압력이 일정해야 되는, 요런 식으로 조건을 좀 이렇게 붙여서 실험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근데 보일의 경우에는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놓고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도 똑같이다. 동일한 물질의 양, 기체의 양을 동일하게 놓고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물론 이제 가설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냥 유리판을 아주 얇고 가늘게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수은 집어넣고 공기 부피 그냥 측정을 한 거야. 특별히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세팅해놓고 그냥 결과만 계속 본 거야. 그래서 뭐 그걸 그래도 한 발 이렇게 뒤로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세팅을 했다는 건 가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설을 명시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 진행해서 그 결과로, 그 결론으로 그 결과 가지고 결론 도출한 이런 방식으로 연구했다. 라고 해서 보일 법칙이 정리된 것을 그냥 귀납적 연구 방법의 사례로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알겠지만 압력을 누르는 거잖아. 많이 누르면 기체 부피 어떻게 돼? 줄어들지? 되게 웃기게 2배의 압력을 2배 주면 부피가 절반이 돼. 완벽하게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아내게 돼. 나중에 기체는 또 뒤에 가서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니까 그랬다. 그래서 요 보일의 법칙의 연구를 우리가 귀납적 연구 방법의 사례로 본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설 연역적 연구는 앞부분은 똑같지. 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하는데, 그 인식한 문제를 현상과 연결해가지고 가설을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서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게 가설과 같으면 맞는 거지. 가설과 같은 거 결론을 이제 법칙화 시킬 수 있는 거고, 가설과 맞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설정하고 다시 연구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게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과학적 사례로 누구의 연구를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케쿨레라는 사람의 연구. 케쿨레의 벤젠 구조. 이런 과학자가 있어요. 화학자예요. 벤젠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탄소화합물 연구하던 사람이야. 너희들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선생님이 점수 맞춰서 재학을 가잖아. 그래서 약대를 가고 싶었으나 점수가 안 돼서 사범대를 가서 처음에 원래 선생님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할 생각이 없었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는데 특히나 탄소화합물 연구하는 요 파트 유기화학이라고 말하거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공부하려고 막 했었어. 케쿨레도 그런 것을 연구했던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탄소화합물 연구했던 과학자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물질 어떤 애를 알아냈는데 탄소 6개, 수소 6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연구하고 고민했을 거 아니야. 계속 연구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 꿈을 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웃기지만 꿈을 꿨어. 뱀이 자기 꼬리를 막 물고 막 빙글빙글 도는 꿈을 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서 뭔가 자기가 연구했던 어떤 몇 가지 결과들이랑 결론들 이렇게 분석했던 자료들이랑 그 꿈이랑 약간 연결해서 벤젠이 약간 고리의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해보니까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좀 어이없게 가설이 설정된 거긴 하지만 약간 그렇게 해서 가설을 수립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귀납적 연구는 특별히 가설이라는 걸 수립하지 않고 가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연구하고 결론을 그냥 모아서 그걸 분석하는 형태고, 가설 연역적 방법은 뭔가 내가 그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일단 가설 세우고 시작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가설 세우고 그 가설을 베이스로 해서 연구 방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쓰는 방법, 가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설이 맞으면 인정하고 틀리면 기각하고 새로운 가설 세워서 다시 연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마 올해 과제 연구 시간에 연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연구해야 되는 방식이 이건 거지. 뭔가 내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베이스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가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가설은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결국 계속 분석해낼 거잖아. 그래서 결국 가설 연역 방법에서 가설이라는 것은 그것에 맞는지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 검증의 대상이 돼요.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가설이란 검증의 대상이 된다. 여기 중간에 뭐 그림 있는데, 범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몇 가지 증거들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운 가설, 알코올 중독자일 것이다라고 예측 가설을 세우고 그 증거들로 이렇게 검증해 나가는, 이렇게 해서 결론 도출했다.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져 있어. 이따가 영상 하나 볼 거긴 한데 그렇다 봐두고 퍼스라는 사람과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는 과정에서 귀납, 연역, 요 딱 결론은 앞에 줬냐 뒤에 줬냐로 끝이 아니라 결국 가설을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연역이지? 그런데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귀납이잖아.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새로운 어떤 방식이다라는 걸 알아두고, 가설을 생성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귀추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런 용어가 있어. 선생님들 이 용어 되게 낯설어. 귀추라는 용어로. 귀추는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귀추가 뭔지 그 밑에 나와 있지. 그래서 귀추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해요. 지금 어디 쓰고 있는지 알아? 중간에 이렇게 빡 뛰어나가지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경험, 그 중에 가장 맞을 것 같은 거, 맞는다. 과거에서 유력이라는 말을 쓰잖아. 가장 유력할 것 같은 사례, 유력한 사례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설로 채택해. 제일 맞을 것 같은 거를 가설로 만들어.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맞는 것 같은 걸 가설로 딱 만들어 놓고 그게 맞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귀추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규칙과 결과로부터 특정 사례를 도출하는 방식, 종합 추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리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아이들 중에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은 거야. 딱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놓고 걔를 이렇게 추리해 나가는 과정을 귀추라고 부른다. 여기 귀추의 형식 논리 좀 이거는 잘 이해는 안 돼. 어떤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됐어. 근데 A가 참인데 왜 C가 당연한 것이냐? 뭐 이렇게 말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그림을 잠깐 보면 약간 이해가 돼. 지금 1번에 보니까 책상 위에
한 움큼의 흰 콩. 여기 이 그릇 접시 위에 콩이 있는데 이게 다 흰색이라는 것을 봤어. 요걸 C라고 보는 거야.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어. 그런데 그 방 안에 자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생각이 난 거지. 그 자루에 다 흰 콩이 들어있었다. 요 방 안에 있었던 자루에 있는 거기 안에 있던 콩이 다 흰 콩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경험인 거야. 이걸 A라고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방 안에 접시 위에 흰 콩만 있고 방 안에 있었던 자루에 다 흰 콩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이 접시 위에 있는 건 자루에서 꺼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요런 사례 요거를 가설로 만들어 놓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런 과정을 귀추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현상이랑 연결시키는 거지. 내가 새로운 어떤 현상을 발견했어.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 가장 타당할 거랑 얘를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맞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그걸 우리가 귀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요 그림에 있는 1, 2, 3 1, 2, 3은 아니지. 요 세 컷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사항이랑 가설을 잡을 수 있는데 일단 뭐가 의문이었어? 처음에 발견한 본 게 의문이잖아. 접시 위에 다 흰 콩만 있었다. 그러니까 요 책상 위에 있는 한 움큼의 콩이 모두 흰색이다. 요게 의문사항이었겠지? 책상 위에 있는 한 움큼의 콩이 모두 흰색이었다. 이게 의문사항이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자루에 있던 게 다 흰 콩이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 내가 세운 가설은 뭐야? 책상 위에 있는 흰 콩은 다 방 안에 있는 자루, 그 자루에서 꺼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그게 맞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귀추라고 할 수 있다. 귀추의 예 뭐 나와 있는데 추리소설에서 탐정들이 많이 사용하는 추론이래.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논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 병에서 다 겹치기로 나오는 게 많잖아. 그래서 뭐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뭐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의사가 찾아내야지 약을 처방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두통의 증상 말고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게 아닐까 해서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서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를 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 귀추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경찰이 증거를 뭐 과학수사를 법의학 이럴 때 즉 케플러의 귀추 나오는데 관측 자료에 따르면 뭐 화성의 공전궤도는 원궤도로 벗어난다. 관측을 했더니 그렇다. 근데 만약에 화성의 공전궤도가 타원이면 원궤도로 설명할 수 있는 관측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타원일 것이다. 뭐 이렇게 3단 이것도 일종의 3단 논법처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지. 이 두 번째 게 이제 그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렇게 딱 집어서 따져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성의 공전궤도가 원궤도가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사실, 내가 관찰한 새로운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원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걔는 어쨌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원은 아니지만 타원이 아닐까? 요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보고 설명이 되니까 타원일 것이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세 번째, 화성의 공전궤도는 타원일 것이다 라고 요게 이제 가설이 설정되는 귀추의 마지막 단계고 그것에 대한 좀 더 이제 증명이 들어가면 법칙이 되거나 사실이 될 수 있는 거겠지. 프린트 윗부분에 사진 6개가 나와 있어. 흑백이라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컬러 사진을 살짝 띄워주면 이게 사진에서 대충 뭐가 보여? 자, 사람 얼굴? 약간 이런 뭐 첫 번째랑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종교적인 상황에 따라서 막 예수님 얼굴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 중간에 꽃 이거는 막 약간 해골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보이잖아. 사실 이것들이 그런 걸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애들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특히나 첫 번째나 다섯 번째 보고 뭐 예수님 얼굴이야 막 이렇게 보였거나 또 마지막에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사람 형상이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이잖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관찰을 하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투사시켜서 이게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같은 사물에 대한 결과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너네들 중에 처음 보고 선생님과 또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네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너무 사람 얼굴 같잖아. 이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보면 너무 사람 얼굴 같아.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약간 이런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지식 이런 것들이 뭔가 관찰의 객관성을 자꾸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 관찰이 정말 순수하게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같은 사물에 대한 다른 관찰 결과 관찰이 순수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하면 그 관찰을 통해서 보거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 우리 뭐 종교 같은 것도 있어요. 신념 이런 거나 이걸 보고 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기대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 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걸 그 헨슨 앞에 헨슨이라는 사람 이름 나왔었는데 헨슨이라는 과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 너 이 밑에 보면 1번에 귀납주의적 과학관 한계는 무엇인가 해서 그림 나오잖아. 그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이지. 뭐 이렇게 어떤 그림 보여주고 뭐가 먼저 보여 이렇게 묻는 것들 있잖아. 이것도 그런 그림이야. 뭐가 먼저 보이냐. 너희들은 이걸 딱 보면 뭐 같아?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오리 같지만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잖아. 내가 기준을 이쪽 부분을 입이라고 생각하면 오리지만 이쪽 부분이 입이라고 생각하면 뭐야? 토끼. 그래서 이거 오리 토끼 그림 뭐 이렇게 말해. 오리 토끼 그림. 요 그림을 어디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그림 많아. 이걸 보면 사람 얼굴이 먼저 보이냐, 뭐 유리잔이 먼저 보이냐 이런 그림 있잖아. 막 그런 것들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 이미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사고 방식이 정확하게 관찰하는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헨슨이라는 사람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